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그 9월 초에 한번 특강한 이후에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강 내용 사전에 고지 드렸던 대로 이제 뭐 2차 경영 조직론 전체 마인드맵에 관한 내용과 개인 집단 조직 각 분석 수준별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경영 조직론 답안 작성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음 주 이제 제가 GS 연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 좋을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특강 때는 올해 이제 기출 나왔던 문제 해설과 경영조직론에 대한 그 기초적인 좀 설명의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경영조직론 전반을 좀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S 연기 들어가기 전에 좀 무작정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나서 들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미술 기법 중에 크로키라는 그 기법 있잖아요. 그래서 30초 만에 이제 특정한 뭐 대상에 대한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구도를 잡아서 빠르게 그리는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오늘 컨셉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30초 안에 이제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차 경영조직론 전체 마인드맵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 시험 그러니까 공인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학습 과정에서 그 마인드맵을 활용한 공부법에 대한 효과성은 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좀 어느 정도는 입증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올까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자율성을 좀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숙제 검사 없는 과제를 좀 내드릴까 해요. 그래서 각자 한번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시고, 제가 그 오늘 드린 자료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 목차들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랑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직접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그 형식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간 그 지도라고 하면 이렇게 뭐 지도를 예를 들면 한반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서울을 특정하면 이렇게 딱 집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인드맵 제가 오늘 드린 자료는 어떻게 보면은 요 서울특별시라는 주소록을 약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소록을 가지고 지도를 한번 그려보셔라. 그래서 방법은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뭐 대충 그냥 마인드맵을 그려본다면 뭐 개인 수준에서 그냥 여기서 가지를 막 뻗쳐 나가는 거죠. 뭐 성격, 동기부여, 뭐 학습, 뭐 이런 것들 있고, 여기서 또 가지를 뻗쳐 나가서 뭐 내용 이론이라든지 과정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또 요 안에 이제 각각의 이론들이 나타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인드맵을 좀 만들어 보시다가 이게 맞나 싶을 때는 저한테 그 메일로 한번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메일 주소는 제가 지난번 특강 때도 알려드렸는데, Gmail, 노무사 대오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메일 문의를 주실 때 그 제목 머리에 방문각이라고 이렇게 해서 메일로 주시면 제가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메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 전반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강의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 자료의 4페이지에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우리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주입을 시켜드리는 과정이 조금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는 둘 이상의 그 주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 메시지를 서로 이제 경로를 통해서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반 정도의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전달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복호화 그걸 해석하고 인지하고 기억하는 과정들을 거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질문을 주셔도 되고 또 반대로는 저한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반대로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강의는 그 저만의 혼자서 이렇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보다는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와서 경영조직론의 한 전 범위를 그려보기 전에 이 경영조직론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영조직론은 크게 여기다가 여기 조직행동론과 조직구조 설계 이론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구조는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 각 분석 수준의 어떤 그 행동 양식과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주요 변수들을 설명하는 것이 주요 초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직이라는 거를 우리 그 신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몸이라는 것을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면 이 머리 그리고 팔, 다리 뭐 이렇게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로 또 나눌 수 있죠. 또 이 머리는 또 뇌, 눈, 코, 뭐 입,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의 신체를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고 머리라는 집단, 팔이라는 집단, 다리라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집단들을 구성하는 뇌, 눈, 코, 입 뭐 이런 것들 각각 개인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 뇌, 눈, 코 각각이 생긴 것도 다르고 각각 하는 역할들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뭐 능력,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듯이 이런 것 개인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양식들도 다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공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조직 행동론의 하나다. 그래서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하는 역할과 팔, 다리가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듯이 집단들 특유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이나 뭐 변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 머리와 저희가 흔히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듯이 이 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뭐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집단의 어떤 그 변수로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예를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는 기업을 어떤 그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고 기업을 구성하는 그 부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생산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마케팅, 경영 지원 뭐 아니면은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 대해 해당하는 집단으로 구성되고 그 집단들은 또 그 개개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조직 행동론은 그런 하나의 기업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는 집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린트 같이 보시면서 개인 수준부터 한번 주요 이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개인들을 이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뭐 능력, 태도, 가치관 뭐 이런 것도 있고 성격, 감정, 지각, 동기부여, 뭐 학습, 스트레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능력부터 한번 보면 능력이란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개개인이 가진 어떤 최대한의 한계 뭐 이런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살면서 터득해 나간 그 후천적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조직론에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관리자의 능력을 주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안에는 또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하급 관리자로 나뉘는데 각각 관리자층에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보유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제가 그 1페이지에 그 그림처럼 나타나 있어요. 최고 경영자는 개념화 능력이라 해서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간 관리자는 최고 경영층과 이제 하급 관리자 밑에 있는 뭐 각각의 구성원들을 좀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급 관리자는 자기가 맡은 어떤 그 부서 이런 그 조직 구조, 조직 수준에 있어서 부서를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창의성이 있어요. 창의성은 이제 뭐 개념 테레사 에머바일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창의성은 이제 뭐 어떤 그 정보나 지식을 좀 특이한 방법으로 유니크한 방법으로 조합해서 약간 참신하고 그리고 쓸모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에머바일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창의적인 특성은 전문성, 상상력, 내재적 동기로 구성이 된다고 그 창의성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고 자유로운 분위기, 충분한 자원, 도전적인 직무, 업무 과정, 업무 과중, 업무가 과중하거나 조직이 경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을 해놓은 거는 마이너스는 이제 창의성에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능력은 이 정도로 봤고 다음은 이제 태도예요. 태도라고 하면 어떤 그 대상이 있으면 대상에 대해서 호불호 저희 다 갈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려지는 뭐 그런 평가적인 표현이나 판단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뭐 태도는 뭐 이렇게 구성이 돼요. 뭐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해서 보통 그냥 저는 암기할 때 이제 인정행이라고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GS 연기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구성 요소나 뭐 단점 뭐 이렇게 이것저것 특징들 그런 것들을 암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두 문자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굳이 꼭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두 문자 찾아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세이브해 드리려고 미리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뭐 좀 구리다 싶으면 그럼 각자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태도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인지적 요소는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사에 대해서 내 상사는 좀 꼰대다, 권위적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서적 요소는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상사가 싫어. 그럼 이런 것이 이제 정서적 요소로 구분이 되고 마지막 행위적 요소로는 이제 그래서 나는 그 상사의 말을 듣지 않겠어. 나는 막 나가겠어.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태도의 한 가지 요소이다. 그래서 이 태도와 관련된 그 조직 이론 중에 하나로 레온 페스팅거가 주창한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태도 간에 또는 이제 태도와
그 행동하는 사람의 행동 간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을 이제 연구한 것이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그래서 이런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이제 뭐 중요성, 변화에 대한 영향력, 부조에 대한 수반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하고 보시고 연기 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도의 어떤 그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이 있어요. 직무 만족은 말 그대로 이제 직무를 맡은 개인이 그 직무에 대해서 조금 만족을 하는지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지 뭐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조직 몰입은 내가 그 조직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조직 그 자체나 조직의 어떤 그 미션, 비전 이런 것을 자신한테 동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충성심, 로얄티가 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 조직의 하나인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태도는 뭐 이렇게 넘어가시고 다음에 이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개인의 그 판단 기준 해당하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분류로는 이제 밀튼 로키치가 이제 뭐 궁극적 가치, 수단적 가치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게르트 홉스테드의 가치 유형 분류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홉스테드는 이제 그 가치 유형을 5가지 기준으로 나눴는데 뭐 권력 거리, 뭐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남성성 대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대 단기지향성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가치를 분류를 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성격이에요. 성격은 이제 고든 올포트라는 학자가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을 형성하는 개인의 심리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성격, 뭐 사람을 소개받을 때나 뭐 이럴 때 성격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분류하려는 연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지금까지도 계속 유행하고 있는 뭐 MBTI도 역시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였고요. 물론 MBTI는 약간 비판이 좀 있긴 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그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너무 단순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빅5 성격 유형이라고 요거는 조금 그래도 많은 학자들 지지를 받은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빅5 성격 유형에는 빅5는 이제 오션 이 5가지를 철자로 따서 오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게 이제 N에 해당하는 게 감정 안정성, 신경질적인지 평정심을 좀 유지하는지 그런 것도 있고 외향적인지 그리고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개방성,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뭐 관심이나 흥미가 좀 많은지 그다음에 친화성, 타인한테 양보하고 순응하고 배려하고 이런 성향들 마지막으로 성실성, 직무 성과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성실성까지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개개인은 다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5가지 특징의 수준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들이 다 다르다.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격을 구분하는 것 중에는 뭐 A형, B형, 뭐 통제 위치, 자긍심, 자기 효능감, 자기 관찰, 모험 관수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기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감정으로 넘어가서 감정은 말 그대로 이제 광의의 어떤 그 느낌입니다. 내가 개개인이 느끼는 그 느낌. 그래서 감정의 유형으로는 뭐 분노, 두려움, 즐거움, 사랑, 슬픔, 놀라움 뭐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이 감정 관련해서 연구로는 이제 데니얼 골만이 감정지능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감정지능은 이제 자기인식, 뭐 감정 조절, 자기 동기부여, 감정이입, 사회적 기술 뭐 이런 차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감정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 지각 부분은 뭐 최근에도 그 제가 시험 봤을 때 30회 시험에도 이제 기출로 나왔었던
귀인 이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각은 주변 환경에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뭐 그런 인상을 조직하고 해석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 요인으로는 지각자, 지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지각하는 사람이 이제 인지한 대상, 그리고 그 인지하는 그 상황까지 지각에 영향을 주는 3요소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각과 관련된 어떤 그 이론 중에는 대표적으로 귀인 이론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뭐 사회 정체성 이론, 뭐 사회 정보 처리 모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귀인 이론이 가장 그래도 중요하다. 귀인이 무엇이냐? 이제 그 관찰하는 사람이 지각하는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위들이 발생했는데 그 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판단하는 과정을 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인의 유형은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으로 나뉘는데 내적 귀인은 나한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위자 자신한테서 원인을 찾고 외적 귀인은 행위자 외부 그 영향 요인을 해서 이제 원인을 찾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인 이론에는 이제 하이더가 처음에 이제 그 좀 유명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받으신 게 이제 켈리의 귀인 이론이 있다. 켈리가 이제 세 가지 원칙으로 귀인을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의성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합의성은 오늘 아침에 그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꺼번에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어. 그러면은 왜 지각을 했는지를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 그 지하철 사고가 났대. 그래서 외부 지하철 사고가 나서 외적 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의 특이성은 특정 상황에만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갑자기 원래는 평소에는 지각도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지각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뭐 알람이 안 울려서 못 일어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황이 좀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외적 기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관성 같은 경우는 같은 사람이 그 여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지각을 해. 그럼 이 사람은 그 내적 귀인, 이 사람의 행동은 원인은 이 사람 그 개인적인 성향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행동의 일관성이다. 이렇게 해서 귀인의 세 가지 결정 요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켈리가. 그러고 귀인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지각 오류들이 있어요. 지각 오류로 이제 뭐 근본 귀인 오류, 뭐 행위자 관찰자 편견, 자기 보호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스테레오타입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지각 오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연기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부여로 이제 넘어갈게요. 동기부여는 워낙 이제 연구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제가 요 프린트 드린 게 연기 때 저희가 쓸 그 교재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거라서 이 백기복 교수님 책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욕구 중심 동기부여 이론들, 최근 동기부여 이론들 뭐 이런 식으로 두 챕터로 구분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의 개념부터 먼저 보자면 개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과 관련해서 어떤 그 노력을 일으키고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지속성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힘의 집합,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동기부여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크게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분류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욕구 중심 동기부여 이론들에 들어있는 이 이론들이 요 내용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들이고요.
나머지 그 뒤에 최근 동기부여 이론들은 다 여기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요 동기부여를 결정하는,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인간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동기부여가 형성이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기 때 각각의 이론들의 특징, 시사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니까 기대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름만 한 번씩 언급을 해보면, 에브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이건 이제 피라미드로 좀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뭐 클레이튼 알더포의 ERG 이론, 데이비드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프레드릭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마지막으로 리차드 헤크만, 그레 골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과정 이론 속에는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 그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에드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그다음에 뭐 뱀, 대시의 인지 평가 이론, 뭐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 학자 이름을 풀네임으로 쓴 거는 제가 그 수험할 때 약간 나만의 조금 차별점을 좀 두고 싶어서 학자 이름을 저는 풀네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그게 영향을 준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동차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니까 62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못 버리고 그래서 풀네임으로 외우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합격할 때까지 풀네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풀네임을 꼭 외우라는 건 아니고, 뭐 이거 외울 바에 다른 키워드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그래, 내가 만약에 키워드를 다 외웠다, 더 이상 뭔가 나도 이제 차별점을 줄 어느 정도 그 경지에 오른 것 같다, 평타 정도 치는 것 같다, 이제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으면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백규보 교수님 책에는 이제 학습과 스트레스를 같이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학습은 무엇이냐? 학습은 이제 뭐 어떤 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경험을 해서 장기적인 행동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뭐 특징으로는 뭐 강화, 뭐 연습과 경험, 뭐 장기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학습 이론에는 역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손다이크의 뭐 효과의 법칙 이런 실험도 있었고, 우리 뭐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뭐 이런 것도 있고, 파블로프의 개 실험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학습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고전적 조건화이다 라고 이제 보았던 반면에, 요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떤 자극이 있었고 반응이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결과가 나왔고, 밑에다 쓸게요. 그리고 요 결과를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자극을 주고 새로운 반응을 받았다, 이렇게 조작적으로 이제 조건화했다 해서 이제 스키너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뭐 알버트 반두라의 뭐 사회적 학습 이론, 이제 인간 행동은 뭐 개인적인 결정 요인과 환경적인 뭐 결정 요인, 그런 연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학습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봤던 반두라의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그 강화 이론, 그리고 뭐 행동 수정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화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굳어져 가는 것을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강화도 뭐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뭐 조직 행동 수정 뭐 이런 것도 그냥 나중에 연기 때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부분으로 들어가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뭐 현대인의 뭐 그 사회적 약간 뭐 악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그 제약 조건, 그리고 뭔가 이제 중요한 것, 그리고 뭔가 불확실한 것,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한테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의 종류로는
뭐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 환경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뭐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조직 안에서 뭐 인간관계나 뭐 근무 환경, 내가 맡은 역할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 뭐 약간 뭐 개인적으로 뭐 우리 집안 사정, 가족 관계, 뭐 경제적인 압박, 성격, 내 성격 그런 것들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의 결과로 내 몸에 어떤 생리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뭐 긴장감을 느끼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지루함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도 역시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연구도 이제 한스 셀리에라는 이제 학자가 전신대처 징후, 뭐 일반 적응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연구도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나한테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다. 인 것이라면 조직적 관점에서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전에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관점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요거가 인사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30회 시험 볼 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약간 불이타성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나왔을 때 이제 스트레스 개념을 좀 첨가를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고,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뭐 안 좋은 결과들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인사 제도들을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으니까 점수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이타를 해결하실 때는 이런 하나하나의 모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에 대한 주요 이론은 이렇게 빠르게 넘어갔고요. 다음은 이제 집단 수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집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체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떤 머리, 뭐 팔 이런 하나의 뭐 집합체에 대한 것을 이제 집단이라고 해요. 이 집단은 어떻게 보면 발달 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연구가 있어요. 요번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브루스 터크만의 5단계 발달 모형, 그리고 이제 코니게르식의 단속 균형 모형, 요 두 가지 이론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이제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차차 배울 거고,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뭐 규모, 뭐 집단 안의 다양성, 역할, 규범, 응집력, 뭐 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규모는 이제 나중에 조직 수준에서도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 그런 외부 환경 요인으로서도 규모가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규모는 집단을 구성하는 수인 건 똑같아요. 조직에서도 조직 구성원의 수를 나타내는 게 규모인데, 집단이 작고 크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과업 특성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뭐 그런 식으로 규모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겠고요. 집단 안에 소속된 이제 구성원들이 가지는 개개인의 다양성들, 그런 것들이 어떤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은 어떻게 보면 집단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보기도 애매하고 좀 구분되는 개념이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데, 팀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현대 조직에서 조금 주요한 작업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부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요즘엔 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팀이라는 의미 자체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팀은 사실 예전에 테일러주의라고 해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 분업에 따른 어떤 테일러리즘 하에 운영되던 방식에서 약간 조금 변화를 해가지고 팀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현장 중심의 어떤 그 문제 해결력, 솔루션을 증진하기 위해서 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작업 집단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팀원들 사이에 그리고 팀 간에도 상호 관련성과 의존성이 발생해서 시너지가 창출이 된다. 뭐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의 뭐 유형이라고 하면 뭐 문제 해결팀, 자가관리팀, 교차기능팀, 뭐 가상팀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고, 이제 효과적인 팀을 만들 수 있는 팀 효과성 모델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에서 좀 중요한 개념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아까 제가 이제 강의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둘 이상의 그 주체가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의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어떤 그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의 어떤 그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구성원의 동기부여 정도를 강화하거나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미를 구축하고 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 의사소통의 유형은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뭐 수평적, 수직적, 하향적, 상향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수단,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제스처나 스킨십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지 비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이제 뭐 4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뭐 암호화, 전달 경로, 복호화, 피드백 뭐 이렇게 있는데, 전달 경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달 경로 채널 안에서 뭐 그렇게 의사소통이 진행이 되고, 전달자, 샌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어떤 그 암호화해서 보낸다고 해요. 암호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 언어로, 내 말투 뭐 이런 걸로 전달하는 거를 약간 암호화 과정이다 하다. 그래서 내 말투로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약간 그 정보 손실, 잘못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복호화는 뭐냐면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 수신자의 어떤 그 수신자가 메시지를 해석하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저장하는 뭐 그런 과정을 복호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과정에서도 수신자가 제대로 그 전달자의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하면 정보가 손실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그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신자가 내가 제대로 이 메시지를 전달받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정보 손실을 조금 더 예방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로는 뭐 정보가 왜곡된다든지, 소통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죠. 단절이 된다든지, 뭐 이제 좀 어떤 상위 그 상사한테 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겠죠. 집권화 된다든지, 필터링 좀 약간 생략해서 말을 한다든지, 과중한 정보 뭐 이렇게 또 좀 투머치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좀 아니면은 약어, 속어 뭐 이런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요즘 세대 언어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아예 안 한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개선 방안으로는 구성원 차원에서는 이제 동료 간의 소통을 통해서 경로 풍부성, 채널을 다양하게 확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급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좀 더 중요한 일을 먼저 선별을 해서 소통을 진행을 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 차원에서는 조금 더 상급자랑 얘기가 잘 통할 수 있게끔 약간 수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사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하 직원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수단을 좀 더 공개화해서 공식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의사소통의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권력과 정치 부분이 있어요. 권력과 정치. 권력이란 무엇이냐? 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원하는 대로 그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은 그 집단에 있는 약간 어떤 그 상사 뭐 이런 사람한테 집중이 되겠죠. 그런 권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존 프렌치와 버트럼 레이븐이 말한 이제 다섯 가지 권력의 원천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권력에 대한 원천이라서 어떤 그 개인 상사가 권력을 어떤 식으로 갖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강압적 권력은 뭐 공포 기반, 처벌의 힘, 뭐 이렇게 좀 강한 언어로 표현이 됐지만 약간 그 강압적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그 좀 위압감, 뭐 중압감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보상적 권력은 이 그 부하 직원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보상, 뭐 임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복리후생, 휴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상을 줌으로써 권력, 신뢰를 얻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합법적인 권력은 이제 그 사내 뭐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직도 상에 위치해 있는 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전문적 권력은 전문 지식, 뭐 특수 기술, 노하우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은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의지대로 집단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문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준거적 권력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람직한 특질이나 매력, 존경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준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그 하급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권력 행사에 대한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권력 행사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하급자가 조금 뭐 삐딱하다든지 좀 순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성격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을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뭐 복종, 동일화, 내면화, 분열화 뭐 이런 식으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복종은 말 그대로 조금 잘 수용을 하는 거고, 동일화는 나와 그 사람을 동일시해서 그 권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면화는 좀 더 심하게 딥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적인 부분까지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권력을 수용하는 것이다. 넘어가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있어요. 요거는 올해 시험에 나왔죠.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임파워먼트는 뭐냐? 조직 구성원의 권력, 능력, 뭐 힘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해서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임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뭐 그냥 단순히 그 권력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구성 요소로 뭐 의미성, 일 자체로 느끼는 가치, 뭐 이런 것도 있고, 역량감, 본인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결정감, 뭐 일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그런 주인 의식, 영향력이라 해서 최종 성과에 대한 뭐 기여도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실천 전략으로는 뭐 정보를 공개하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에 참가하도록 독려를 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시도하도록 권한을 넘겨주고,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진 권력의 권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직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 정치는 권력에 따라서 권력이 어떤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조직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 정치라고 하면은 이제 조직 안에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금 배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을 해요. 저희가 보통 뭐 회사 생활이나 뭐 이런 거 조직 생활을 할 때 정치질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그것 역시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내가 속한 어떤 그 집단이나 부서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뭐 행동을 하는 것을 정치질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정치의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동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제 뭐 개인적인 성격이나 뭐 욕구, 능력, 그리고 좀 오래 일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조직 정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집단적 조직적 차원에서는 어떤 뭐 자원이 풍부하다든지 아니면 뭐 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전통이나 관례가 없을 때, 약간 파벌이 좀 형성이 됐을 때 뭐 그런 거, 그리고 좀 핵심 임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직 정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조직 안에 불신풍조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도 조직 정치가 발생할 수 있고, 상명하달식 관료 조직, 약간 좀 폐쇄적이고 좀 딱딱한 문화를 가진 조직에서도 이러한 조직 정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조직 정치 행동이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런 원인들로 발생한 조직 정치는 순기능도 있긴 해요. 뭐 조직 자체에 약간 경쟁심을 일으켜서 생동감을 줄 수도 있고, 긴장감과 그 조직 안에 발생한 파벌 간의 어떤 그 응집성, 이런 것들을 증가할 수 있는 데는 순기능을 하지만, 그 조직 정치 행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치질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조직 만족이나 직무 만족이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조직에는 내가 몸을 담을 수 없겠다, 이질이 난다 해서 이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성과가 그를 통해서 저하되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역기능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조직 정치 행동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인상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인상관리는 뭐 이제 말 그대로 첫인상을 조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첫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약간 뭐 호의적으로 한다든지, 뭐 아첨을 한다든지, 자기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기법을 사용해서 인상을 관리함으로써 약간 어떻게 보면 조직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리더십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인 수준에서 중요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라고 한다면, 이 집단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이 될 수 있어요. 리더십의 그 앞부분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면, 리더십은 무엇이냐? 집단에서 리더라는 사람이 그 아래 추종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리더십이 어떤 그 결과, 성과 그 자체가라고 볼 수는 없고, 리더십이 어떤 그 집단의 성과나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적 요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리더십은 이 리더가 가지는 어떤 그 기술, 전략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리더십을 통해서 앞으로 그 미래에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시너지를 촉진해서 조직 효과성 실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 조직 몰입, 상호 신뢰나 존경 뭐 이런 것들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한 2번부터 8번까지 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류를 한 이유는 리더십 이론 체계를, 그러니까 리더십을 무엇으로 파악할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의 어떤 그 특성, 리더의 행동, 뭐 리더가 처한 상황, 뭐 리더가 그 어떤 아래 이제 부하 팔로워들 간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리더가 가지고 있는 뭐 고유한 특성인 뭐 카리스마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도 리더십을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나눠져 있는데요. 아래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